머리가 복잡합니까? 태아가 이게 속색이죠. 원래 사람이 제일 속색입니다, 이거. 물론 법인도 만만치 않지만, 법적으로는 왜 이런 걸 면밀하게 다루냐 하면, 사실 뭐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거에서 끝인다면 이게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뒤에 그 물권, 채권, 친족, 상속에서 문제되는 수많은 권리 의무들을 귀속시키려고 하니까 어떤 그 정책적 이유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아 말고 바깥의 이 거래 안전을 중시할 건지, 그러니까 산 사람들을 편하게 할 건지, 아니면 좀 불편하더라도 태아의 보호에 좀 치중을 할 건지, 그런 문제가 맞물려 있으니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 이론 그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어떤 측면만 검토하면 되는데, 법학은 이 실천적 학문이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떤 게 편리하고 불편하느냐, 이걸 항상 검토해야 돼요. 이론상 아무리 우수한 결론이더라도 우리 삶의 실제에서 별로 쓸모가 없다든지, 아니면 보통 사람의 법 감정에 배치되는 수가 있어요. 이론상으로 어떻게 말은 되는 것 같은데 결론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걸 조화롭게 해석하자니까 뭐가 이게 복잡합니다, 이상하게. 어떤 성질 급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죠. 에이, 애 낳지 말자. 귀찮으니까. 복잡하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되죠. 법학은 또 어떤 경우냐면, 이 일반 실체법 이론에서는 모든 가능한 경우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문제가 대부분, 실제로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뭐 태아의 법적 지위 때문에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이 있지 않았을 거야, 아마. 그냥 잘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자기가 태아 시절에 어땠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문제가 안 생깁니다. 뭐 그냥, 뭐 엄마가 태교 같은 거 좀 잘 해가지고 애를 건강하게 잘 키우면 되지, 무슨 태아의 법적 지위 때문에 무슨 문제가 되는 게 한 번도 없다고. 뭐 전부 노출 시가 언제냐, 이거 따져본 적도 아무도 없어요. 그냥 지가 잘 커왔지. 응? 뭐 착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진통이 언제 있었냐, 이 법학책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법조인이 될 사람은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만에 하나 그 예외적인 사항들이 주어졌을 때 그걸 해결을 해야 되니까 이론적으로 검토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그 이상한 학설들이 나오죠. 처음 보는 거. 여러분이 겪어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무엇을 정확하게 안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연말이 됐으니까 내가 어떤 거 하나를 알려줄게. 여기 나이 어린 학생들이 많으니까. 혹시 말이에요, 그 여자고 남자고 그 예복까지는 여러분이 입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와이셔츠에 해당하는 걸 입을 때가 셔츠. 응?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는데, 여자들은 몸매를 과시하느라고 그런 경우,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셔츠를 입을 때는 말이에요, 러닝 셔츠 이런 걸 입는 거 아니에요. 와이셔츠를 입을 때 그 안에다 러닝 셔츠를 못 입게 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맨몸땡이에 셔츠를 걸치게 돼. 셔츠가 라는 옷이 그거예요, 원래. 인터넷에 가서 좀 찾아봐요, 좀.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의 옷을 입는 건 좋은데 그걸 알고 입어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이 그걸 왜 러닝 셔츠를 입는가가 분석이 나와 있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왜 이렇게 몰상식한 짓을 하냐면, 우리나라 사람은 그 와이셔츠 중에는 이렇게 거의 투명한 게 있죠. 여자들 옷 중에서도 그 셔츠 입으면 스웨터 이런 거하고 달리 어떤 걸 이렇게 비친다고 하니, 우리나라 사람은 맨몸을 비치는 거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괜히 자기 자격지심에 뭘 안에다 더 걸친다고, 바깥에서 볼까봐. 근데 셔츠는 원래 바깥에서 보라고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뭐 젖꼭지가 보이더라도 맨몸에 입는 거라고. 몰상식하게 그 안에다가 러닝셔츠 입고 뭐 내복 입고, 그건 와이셔츠 입는 사람이 있어요. 미친 사람이 미친 사람. 나도 이게 셔츠라 이 안에 아무것도 안 입었어요. 원래 그렇게 입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뭐 이게 여러분이 대학에 들어가고 전공이 다르더라도 어떤 책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면 그 어떤 것도 이렇게 두리뭉실하지 말아요. 정확하게 처음에 한번 찾아보라고, 좀 제발. 머리를 빗는 것도 원래 어떻게 하게 돼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구나, 이걸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이렇게 어깨 넘어 배운다는 식으로 뭐 우리 고모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뭐 그렇게 한 건가 보다. 그런 거는 그건 책 본 사람이 아니에요. 뭐 바둑이나 장기를 배울 때도 전문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배웁니다. 어깨 너머로 뭐 이렇게 몇 번 보고 배운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제발. 그 시정 잡배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안 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당황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시내에서 내가 이렇게 연말이라서 뭐 친구들 가서 보면 러닝샷스 입고 내복 입고 와이셔츠 입고 나타나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거. 근데 이게 또 우리나라는 친한 사이에서는 그런 걸 지적 못 해주게 돼 있어요. 또. 그냥 감정 상하니까 또. 남미 같은 데 여러분 놀러 가보면 기절초풍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들으면. 뭐냐 하면 남미에서 뭐 다리를 좀 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웃으면서 항상 그렇게 불러요. 야, 다리 병신. 이리 와봐.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좋아합니다. 그걸 이상하게 듣는 사람도. 거기는 뭐 몸이 불편한 사람을 이렇게 겁이 나가지고 은폐해서 부르잖아요. 총 쏴버려요 그냥. 성질나니까. 거기는 이거 드러내놓고 표현하게 돼 있어요. 드러내놓고. 근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뭐 그런 거 자기 기분 나쁘는 거 있죠. 그럼 말 못하게 돼 있더라고 이상하게. 뭐 우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좀 찾아보고 알고 그러고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잘못하면은 성의를 다했는데 욕먹는 소리 잘못하면 무식하다고. 그런데 이제 이 학설이 좀 머리가 아픈 겁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냐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가 이제 착상시고 전부 노출이 여기라고 하면 요때쯤 어떤 사고, 상속이든 뭐 사인증이든 뭐 여기 ABCD에 속하는 유불상 대사가 터지면 요때 시점으로 하면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이때부터. 그런데 지금 이 학설 대립이 원래 왜 튀어나왔냐 하면 모든 태아가 살아서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 때문에 이게 생긴 겁니다. 지금 문제가 생긴 거는. 뱃속에 태아가 있었을 때 대부분은 살아서 나와요. 정상적으로. 근데 간혹 가다가 이 뱃속에 있던 아이가 어떤 뭐 엄마가 담배를 너무 피우다든지 마약을 투여했다든지 아니면 뭐 누가 뭐 신문에 나듯이 뭐 혼숫감을 들고 갖고 왔다고 발길을 차가지고 애가 죽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뱃속에 아이가 언제나 살아나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즉 살아나오는 걸 생산이라고 하고 죽어서 나오는 걸 사산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게 법학 용어에 익숙치 않은 사람 이게 말이 이상하죠, 이게. 생산이란 말은 뭐 공장에서 생산하는 걸 쓰는 말이죠, 이게. 근데 원래 태아가 살아나오는 거 생산이라고, 원래도 말뜻이. 이걸 일본 놈들이 말을 바꿔친 거예요, 이걸. 공장에서 생산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살아서 태아가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학설이 안 갈려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게 문제가 없다고. 애가 죽어서 나오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죽어서 나오니까. 요 경우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문제를 풀거나 할 때 아이가 뭐 살아서 나왔다. 그럼 아무 문제도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학설을 취하더라도. 근데 애가 죽어서 나오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서 나오면. 나오긴 나왔는데.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이때부터 사람으로 쳤으면 죽어서 나와버리면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시라고요. 저 태아 말고 사람인가조차도, 자연인인가조차도 죽어서 나오면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전부 노출했을 때 일단 살아서 나와야 되는 거죠. 죽은 채로 태아가 나와버리면 그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생명도 없는 것 같다가. 그러니까 자연인의 시기, 시작점도 살아서 나와야만 문제가 되는데 죽어서 나와버리면 태아는 둘째치고 사람도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먼저 염두에 두고 만약에 이때부터 사람으로 치게 되면 살아나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죽어 나와버리면
사람으로 쳤다가, 일단 사람으로 쳐주다가, 이때 죽어서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다 없었던 걸로 해야 되죠. 그죠? 왜냐면, 사람도 안 되는 걸 여기서는 살았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부터 사람으로 미리 인정을 했다면, 죽어서 나오게 되면 말이에요. 이때만 문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죽어서 나오면, 사람으로 그동안 인정했던 것 자체를 전부 없었던 일로 해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럼 이걸 피하려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이때부터 사람으로 안 치고 좀 기다려요. 기다리고 있다가 봐서 살아나오면 오히려 살아나온 걸 갖다가 소급해서 인정을 해주고 기다려봤다가 죽어 나오면 계속 인정 안 하면 되죠. 요 차이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머리를 명쾌하게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는 요 시점에서 죽어 나왔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죽어 나왔을 때. 응? 죽어 나왔을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나오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시험 문제가 안 된다고, 이게. 똑같은 결론이 나와버려가지고. 태아가 죽어서 나올 때 뭐가 문제가 되냐 하면 성질이 급해가지고 야 그건 뭐 이미 출생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거야.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게 뭐야? 사람으로 본다. 사람으로 본다. 이때부터 사람으로 보다가 잘 보다가 나올 때 보니까 죽어 나왔어요. 그러면 죽어 나오면 사람도 안 되는데 자연인조차도 안 되는데 태아를 갖다 사는 걸로 볼 수 없으니까 이 사는 것으로 예정했던 거를 그 효과를 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기존에 있던 거를. 근데 이걸 막으려고 또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인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 봤다가 나오는 거 봐가지고 살아나오면 소급해서 인정해주고 역시 죽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잘했네. 인정 안 했다가 계속 인정 안 할 거니까. 사산의 경우 죽어 나오면 인정했다가 다 지우는 것보다는 인정 안 했다가 계속 인정 안 하는 게 간편하죠. 뭐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요 경우를 해결하기 위한 건데 요 경우를 이때부터 인정하는 것은 살아나올 때는 괜찮죠, 이게. 그때부터 인정하고 계속 인정하니까. 미리. 요 경우는 살아나올 때는 좀 안 맞죠. 왜냐하면 다시 또 소급해서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죽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딱 맞는 거야, 이거. 인정 안 했다가 죽어 나서 계속 인정 안 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학설은 이 두 가지로 이 두 가지로 학설이 대립할 때 맨 처음 가장 주된 그 논리적 근거가 뭐냐 하면 어느 쪽이 더 많은 경우이냐에 대한 시각 차이입니다. 이 학설에서는 미리 인정한 학설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는 임신을 해서 태아가 되면 다 살아나온다 게 거의 다. 이 학설에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렇게 많이 살아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지금 요새 문제가 됐으면 전부 학설이 이럴 겁니다. 요즘은 거의 다 살아나오죠. 태아가 죽어서 나오는 경우가 그렇게 소수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할머니한테 물어보세요. 할머니한테 옛날에는 임신하면 거의 다 살아나왔으면 물어보라고 한번. 옛날엔 말이에요, 할머니들이 어느 정도냐면 보통 웬만한 할머니는 한 10명 낳습니다, 낳기는. 애를. 왕창 나요, 그냥. 근데 왜 큰아버지, 작은아버지가 이렇게 적으냐 하면 거의 다 죽습니다, 또. 태아일 때 한 절반이 죽어요. 태어나서도 뭐 병에 죽고, 뭐 6.25 때문에 죽고, 없어지고 어디가든지. 행방병 돼가지고. 그리고 10명 낳는데 한 3명밖에 없어요, 남은 거. 옛날에 정말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죽어 나오는 경우가 만만치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산도 적지 않다. 내 말이 처음에 갑자기 너는 이상하죠. 야, 그런 게 뭐 학설이 되나? 응? 여러분 그 7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한번 읽어봐요. 그 논거가 그거라니까? 그 학설의 근거가 그거예요, 근거가. 7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출산율, 사산율이 문제가 된다고 지금. 어떻게 볼 거냐. 알겠습니까? 물론 그것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논거라고 교과서에 나오는. 살아나오는 게 더 많으냐, 죽어 나오는 게 더 많으냐. 그 차이라고, 처음에 시각이 하나가.
지금도 아프리카 이런데 뭐 동남아 오지는 절반 이상 죽어버려요. 애 낳다가 산모도 죽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서 사는 거 보면 정말 비위생적입니다. 우리 시야에서 보면, 그쪽 시야에서 보면 정상인데 정말 처참해요. 그런 거 보고 오면 말이에요. 여기서 공부만 합니다, 진짜. 사람이 확 돌변해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하여튼 뭐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거 보고 온 사람이 여기서 헬렐레 해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렇게 못해요. 눈으로 자기가 보게 되면 현장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먹을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 대다수는 아니죠. 극소수가 먹을 게 없다니까. 근데 신림 구동에서 공부한다고 그러면서 늘어지게 퍼먹고 놀러다니면 이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원래. 윤리적으로. 선행을 일부러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비윤리적인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책 보는 사람이. 벌써 공부하는 과정에서조차 그 정도라면 시험에 붙은 뒤에는 볼 것도 없어요. 그 대선 자금 돈 세탁이나 하고 그러죠 이제. 10만 원이 없어가지고 숨이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수백억을 돈 세탁을 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국가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고. 근데 그거보다도 미리 인정해, 이 두 학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그 논거는 그렇다 치고, 이거는 미리 인정했다가 죽어 나오면, 인정했다가 소급해서 부정하는 거죠. 죽어 나오면. 이거는 그러니까 부정을 하고 있다가, 인정을 안 하고 있다가, 인정을 안 하고 있다가 살아나오면 소급해서 인정하는 거죠, 거꾸로. 그죠? 이 두 학설이 반대로 돼 있죠, 지금.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해제조건설이라고 그러고, 요거를 정지조건설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는 어디에 더 잘 적응을 해요? 살아나왔을 때. 요거는 죽어 나왔을 때 타당하죠. 죽어 나왔을 때. 요 의미를 알겠습니까? 거기 교과서에 괄호 A번에 위에 게 정지조건설, 괄호 B번이 해제조건설이죠.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의 의미를. 이걸 잘못 읽으면 그 소리가 되고. 헷갈리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제일 먼저 학설을 구별하기 위해서 먼저 머릿속에 둬야 되는 건 이 어떤 학설이 사산에 적합한 거냐, 생산에 적합한 거냐, 그걸 먼저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까지 이해를 했으면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해제조건설처럼 미리 인정을 하는 경우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뱃속에 있는 아이의 어떤 아이가 어떤 법률적인 행위를 한다, 권리를 취득하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그 관리 같은 건 누가 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엄마가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지 모르지만 법적으로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그런데 우리 민법은 태어난 뒤에 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규정은 있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 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민법에. 그럼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 정지조건서에서 원래 이걸 비난할 때 주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설사 인정을 해준다 한들 그걸 권리주체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태아에게 속한 재산이라는 걸 누가 관리해 주냐니까 누가 도대체가. 법에 근거가 없이.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에는 엄마 아빠가 하면 되지. 설마 자식 걸 띄어먹으랴. 그러나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법적인 근거 없이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는데 최근에는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앞에서 여러분이 배운 그 유추 적용이죠. 유추해서. 아니 태어나서 0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돌보는 걸 여기다 유추 적용하면 되지. 그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뭐가 문제냐면 유추 적용한다 한들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뭔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례는 아직도 이거에 따르고 있습니다. 판례는. 학설은 다수설이 이걸 따르고 있고. 판례는 이거. 그러니까 이게 판례 학설이 대립하니까 시험 잘 나와 이거. 또 이게 이 해제조건설, 정지조건설이 개념이 애매하니까
비비 꼬아가지고 문제를 내면 잘 틀립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이것을 진도, 뭐 이런 거, 요령 이거 피우지 말고 자꾸 이게 한 번만 이해가 되면 됩니다. 음미를 해가지고, 아, 이게 무슨 말이다. 이걸 기억하라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어떤 견해가 대립하면 반드시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이유, 내가 자꾸 이유 그러는데, 첫날 나눠준 체계표에 그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 있죠.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 그 첫날부터 내가 외우라고 했죠. 이럴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거기 나와 있는 그 두 줄의 흐름이 있죠. 그것밖에 없어요. 민법에. 그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거기서 그 법적 안정성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죠. 또 그 끝에 보면은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 제3자의 보호, 또는 거래 안전의 보호 이게 있었죠. 이거 두 개밖에 없다고 다투는 게. 그거를 그래서 그 미리 여기 보면은 이게 어디 갔어? 그 77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봐봐요. 교과서 77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연결된 문장이 있죠. 그거밖에 싸움이 없다고. 학설은 전부. 당사자 자신을 보호할 건지, 제3자나 거래 상대방을 보호할 건지, 그거밖에 없다고. 앞으로 계속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제 알게 되지만. 그래서 그 첫째 날 나눠준 프린트 박스를 이렇게 목숨 걸고 외우라는 거예요. 외워놓으면 일단 무지하게 편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떤 거냐, 어느 쪽을 택한 거냐, 이거예요. 학설은 그거밖에 없어요. 시험 문제도 이런 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학설이 뭐 하려고 하는지를 아는가 보려고. 어느 쪽을 보호하는 건지. 왜냐하면 공동생활에서는 필연적으로 누군가의 이익을 더 위해 주면 그 반대편이 손해를 보게 돼 있죠. 반드시. 어느 쪽을 더 이익을 줬는데 아무도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면 그건 어디 지금 현실 사회가 아니죠. 자원이 무제한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근대 유럽의 자본주의는 전제하고 있는 사회가 뭐냐면 제로섬 사회예요. 누군가에게 한 푼을 더 주면 반드시 이 중에 나머지 중에 누군가 한 푼 손해보는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날카롭게 대립합니다. 학설이. 누굴 더 위할 거냐. 태아 자신, 권리자 자신 또는 당사자를 보호할 건지, 그거 뺀 나머지 당사자 아닌 사람들 있죠. 제3자 상대방들. 이 사람들 더 보호할 건지. 이 학설을 통해서 개념을 파악하고 그 차이점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차이점이 몇 가지죠? 사산율이 높으냐, 생산율 또는 출산율이 높으냐 하나 문제, 차이점. 두 번째 지금 말한 거죠. 누구의 이익을 더 보호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학설과 더불어서 기억하라. 판례와 학설의 태도는 보충교재에 판례가 자세히 실려있죠. 보충교재 그 판례를 잠깐 봐봐요. 이 판례는 또 내가 일부러 옛날 걸 택했는데, 옛날엔 판례가 이렇게 막 사설조로 나와, 사설조. 괴이하게. 옛날에는 판사쯤 되면, 남을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73페이지 21번 판례를 봐봐요. 각주 21번. 문장이 꼭 이상하죠, 그거. 뭐가 그렇게 좋아해? 옛날 문장을 상당히 좋아하는구만. 문장 투가 그런 투 아닙니까? 설교조예요. 그래도 법률 용어를 정확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총칙 끝날 부분에 알려주겠지만, 보충교재 그 73페이지 제목을 보면 법정 해제 조건설, 법정 정지 조건설이라고 고쳐놨죠. 이게 정확한 이름입니다. 그 판례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학설 이름은 이게 법정 조건이라고 해서 조건이 아닙니다, 원래. 그러니까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이라는 말이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정확하게 법정 해제 조건, 법정 정지 조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판례도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관례화 되다 보니까
우리 민법이 일본 민법을 답습한 거라 일본에서는 그냥 저걸 떼고 말합니다. 귀찮으니까. 문장이 너무 기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건 놔두고 일단 이거 의미를 파악하면 돼요. 의미를.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먼저 인정할 거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고 소급해서 어떻게 한다는 건 똑같습니다. 양쪽 다. 소급해서 어떻게 한다. 근데 여기서는 죽어 나오면 소급하고 여기서는 살아나오면 소급을 합니다. 거꾸로. 학설이. 그런 미세한 차이들을 기억해 두라.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그런 걸 알아보려고 말을 비틀어 놓습니다. 교묘하게. 근데 정확히 파악만 하면 안 속아 넘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우리 다수설에 따라서 여기부터 이 문제된 시점부터 인정한다고 쳤을 때 이 사이에는 그럼 재산을 누가 관리한다고요?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친권자가 해야 됩니다. 산모와 그 아빠 되는 사람.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유추 적용했으면은 미성년자의 관리처럼 이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태아의 재산에 대해서 뭐든지 할 수 있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냐. 이걸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태아가 만에 하나 죽어서 나왔을 때 복잡하니까 다른 거는 못하게 하고 태아에게 속한 재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만 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교과서에는 어디였어 또 이게? 78페이지에 78페이지 첫째 문단에 거기 읽어봐요. 거기 그런 말이 나오죠. 여러 가지 이 복잡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권리관계를 보전하는 범위에 한정하고 이런 말이 보입니까? 그게 또 시험은 잘 나오죠. 약간 심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설사 미리 인정한다 하더라도 엄마 아빠가 태아에게 속한 재산이나 권리관계를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딱 그걸 지키는 범위에서만 합니다. 초학자가 있으니까 이 보전이라는 말이죠. 보전. 이게 강제집행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이건 보존하고는 다른 말이죠. 한자가 다르니까. 보존은 뭐냐면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안전하게 보호한다. 이걸 줄인 말이에요. 안전하게 보호한다. 그걸 보전이라고 한다. 보전. 지키는 거 말하는 지키는 거. 안전하게 보호한다. 보존하고는 다른 겁니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의 보존이 있긴 있지만 딴 것도 있어요. 보존은 성질이나 형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보존하는 거예요. 바꾸지 않고. 근데 보존은 바꿀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저런 거 생각해보면 알죠. 귤 한 상자가 있긴 있는데 누구 건지 귀속관계가 해결이 안 돼요. 한 2달 걸릴 것 같아. 귤 한 상자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려요. 이걸 팔아서 돈으로 갖고 있는 게 차이 나죠. 그 주인 다닌다고 2달 동안 그 처박아놓고 끼안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못 본다, 이거 괜히. 멀쩡한 귤 갖다가. 그런 귤 있으면 좀 갖고 와요. 거기 그 보전하는 범위에 한정되고 알겠습니까? 이게 학원 강의도 보니까 분명히 경기를 반영하는 것 같아요. 학원 강의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음료수가 남아 돌아가가지고 목이 안 아팠었는데 지금 불경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남아 돌아가긴커녕 근데 그런 말 잘못하면 또 소문나죠 또. 선생님이 뭐 은근히 강요를 한다 이래가지고 강요 안 해 난. 그렇지만 또 주는 것도 안 먹지도 않아요. 여기까지가 태아의 보호에 관련된 문제고 78페이지에 또 하나 문제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연인을 보호한다고 했을 때 이 3조에서 말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지금 민법상의 자연인이 당연히 외국인도 포함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외국인도 분명히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 산 외국인도 사람이라고.
근데 그 외국인한테 민법상으로 우리 내국인하고 똑같은 보호를 다 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상식적인 생각에는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똑같이 대우해주면 되지. 그 뭐가 그렇게 문제가 돼가는데 법적으로는 안 그래요. 특히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거는 원시적인 어떤 동해 보복하고 관계있는데 만약에 전 세계에서 뭐 미국이든 소련이든 뭐 어디 이라크든 어디 우간다든 사람들이 다 착해가지고 뭐 외국인이든 뭐 내국인이든 사람들에게는 다 똑같이 서로 대우를 하면 이게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 세상이 이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라에서는 외국인을 잘 대우하기도 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인종차별이니 뭐냐고 차별하는 데가 있다고. 그럼 우리 입장에서 그 피대나는 사건이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을 우리 이웃처럼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잘 해주려고 그러는데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뭐 한국인을 차별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은 미국의 뭐 건물을 못 사게 한다든지 토지를 우리처럼 마음대로 못 사게 한다든지 그 외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차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취급을 해주고 뭔가 이게 짜증나는 사건이에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다 보니까 각국은 말이에요. 각국은 원칙적으로 인도주의 견지에서 똑같이 해주되 가끔 어떤 문제에 있어서 말이에요. 상대방에서 우리를 차별하면 우리도 차별한다 이거예요. 기분 나쁘니까. 이 앞에 거는 평등주의라고 합니다. 이 뒤에 차별하는 거 있죠. 네가 그렇게 해? 그럼 나도 그렇게 해. 이걸 상호주의라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의 그 법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언제나 평등하게 처우하는 방법이 있고 그게 아니고 네가 하는 만큼 나도 한다 이거예요. 네가 한국 사람 미국에서 땅 못 사게? 그럼 우리도 미국 사람 여기서 땅 못 사게 해. 이런 식으로. 그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특별한 정책적 이유에서 차별하는 수가 있어요. 나라마다 특성이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전략물자 같은 거 있죠. 우리나라에서만 난다든지 뭐, 여기 상황이 있는 거. 또 우리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제한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똑같이 다르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러나, 몇몇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떤 특별한 경우를 살펴본다. 먼저, 그걸 알아보기 전에 외국인 자체가 무슨 말인가를 공부해야 됩니다. 외국인이 누굴 말하는 걸까? 그래서 거기 보면, 교과서에 보면, 바로 1번에 외국인의 정확한 정의가 뭐라고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의하는 거 하고, 이렇게 정의하지 않고 다른 방법도 하나 있죠. 외국인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를 외국인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개념할 수도 있지만, 그 두 가지 정의의 차이점이 뭡니까? 무국적자의 처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하면 무국적자가 우리 국적을 안 갖고 있으니까 외국인이 되죠. 근데 만약에 외국인은 이렇게 정의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외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외국인이라고 해버리면 무국적자가 내국인이 돼버린다. 왜냐하면 무국적자는 외국의 국적도 안 갖고 있는 거죠. 그 차이점 알겠습니까? 정의 같은 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한계선상에 있는 어떤 개념들이 범주가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가 외국인이라고 했으니까 무국적자가 외국인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념할 말은 무국적자죠. 무국적자를 포함한다. 그 다음에 그 작은 글씨 두 번째 줄에 이중 국적자가 나오죠. 이중 국적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에 안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이중 국적자는. 요즘 저건 해결됐습니까? 그 연대 그 송자 총장이 이중 국적자 썼죠. 그건 해결된 거야, 안 된 거예요? 나 그 뉴스를 아무도 안 보겠네. 옛날에 그 한참 동안 맞서 있었는데 그건 말이 없어 이상하고 어떻게 됐는지. 포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한쪽을. 우리나라 사람은 국적조차도 어떤 편법으로 취득하죠, 이걸. 정상적으로 안 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임산부를 비행기 태워가지고 하와이 가서 애를 낳아, 또 이상하게.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왜 그 이민을 안 가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이상하더라고. 그렇게 미국이 좋으면. 미국 법은, 미국 국적법은 말이에요. 아기가 국적을 취득하면 부모도 자동적으로 취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낳을 때가 다가오면 임산부가 관광 비자 얻어가지고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산부인과 거기서 놀다가 이제 형식은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서 놀다가 갑자기 애가 나올 것 같아서 응급조치로 산부인과 입원해서 애를 낳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꼭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그거 이상해. 추접스럽게. 그래가지고 편하게 취득한다 이거죠. 미국 국적을. 여차하면 튀려고 지금. 근데 여기는 왜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거 살지,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국적 얻어서 가면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지 말고 가서 봐봐요. LA 같은 데 가서 봐보라고 한번. 한국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거지처럼 살고 있죠. 온갖 푸대접을 받으면서. 뭐하려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뉴스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잘 안 나오대. 정말 사람 취급도 안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끼리 모여 사는 겁니다. 지들끼리는 사람 취급하지. 그런데 무슨 일만 생겨가지고 미국 사람하고 이렇게 상대하게 되면 아예 사람 취급을 안 한다니까? 개처럼 취급합니다, 내가 보니까. 이 부르는 말이 달라요, 첫째. 뭐 하려고 가서 악을 쓰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굴욕을 이겨내고 뭐 미국의 뭐 주 장관 뭐 상원의원 이렇게 된 사람 있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굴욕과 핍박을 이겨내고 그렇게 된다는 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대통령 되는 것보다 힘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회고록 보면 어느 사회에서나 그렇지만 이렇게 인터뷰 해보면 말이에요. 기사를 보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이상한 것들이에요. 우리 사람이 상상 못하는 거. 한 3일간 잠을 푹 자고 싶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상하게. 뭐 혼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뭐예요? 그 테네시인가 거기 그 장관은 보건사회부 장관은 그 말부터 하더라고요. 평생 동안에 3시간 이상 못 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사람 50이 넘었을 텐데 지금. 그 정도 되니까 그렇게 되죠. 근데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할 바에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되죠.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도 저 이건희 회장이 인터뷰했을 때 그 말을 했죠.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잠을 좀 자고 싶다. 편하게. 며칠간. 근데 그 회고록 읽어보니까 18세 이후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판단해야 됩니다.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재벌 회장이 되면 좋을 것 같지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잠 못 자고 그렇게 살 바에는 뭐 우리 같은 사람은 안 해요, 여러분. 졸려서 못 하잖아요. 비단하다. 외국인 알았습니까? 개념? 그 다음에 그 괄호 2번에 세 번째 줄 괄호 안에 평등주의가 나오죠. 거기 원칙이라고 돼 있죠. 원칙이 뭐예요? 평등주의입니다. 평등주의. 여러분 79페이지 첫 줄 오른쪽에 나오죠. 상호주의. 이게 뭐겠어요? 원칙이 평등주의면 예외죠. 보나마나. 평등주의, 상호주의. 첫째 줄 오른쪽에 있죠. 그래갖고 79페이지 그 두 번째 줄부터 그 두 번째 문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위와 같이 평등주의가 오늘날 문명 제국의 태도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게 불가피하다. 그걸 다시 이제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바로 3번에서 헌법에 뭐 내외국인 평등주의가 기본 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제한을 또 한다 이가 특별법에서. 여기서 같은 말을 왜 반복하냐 하면 평등주의, 상호주의를 정확히 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원칙이고 어떤 게 예외다. 그래갖고 이제 그 밑에 말이에요. 제한에 대해서 나와 있죠. 괄호 A번에 여러분 괄호 A번하고 괄호 B번하고 만약에 제목을 붙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첫 줄만 읽어보고 대비해봐요. 핵심 단어가 어떤 거예요? 괄호 A번에서는 부정입니다. 부정. 괄호 B번에서는 제한이고 부정은 제한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인정을 안 해버리는 처음부터 하나도. 제한은
조금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번 제목은 뭐예요? 권리 능력의 부정입니다. 그럼 B번의 제목은 권리 능력의 제한이고, 핵심 단어가 그거죠. 부정하는 건 뭐가 있어요? 한국 선박, 한국 항공기의 소유권. 외국인은 얻지 못해요. 이건 전략적 이유에서 그러죠.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굉장히 우리같이 가난한 나라에서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게 전략적 물건이고. 그죠? 값도 비싸고. 미국에서는 막 항공기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개인도 갖고 있죠, 개인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재벌 회장 정도가 빌려서 쓰죠, 헬리콥터 이런 거. 여러분 주변에 그 여객기 갖고 있는 사람 없죠? 굉장히 중요한 물질 아닌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은 더더군다나 못 갖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외국인은. 선박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은 국가가 발전하려면 그걸 풀어버려야 됩니다. 얼마 있으면 이제 그 해제할 거죠, 이거. 법 개정해갖고. 지금 광호권을 먼저 풀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교과서 말고 이 앞선 교과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 있죠. 조항권, 광업권이 외국인의 권리 능력이 부정된다 그래갖고. 근데 그 법정을 고쳐버렸어요. IMF 때. 그거가 보통 문제가 아닌데 지금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 다 대학 들어갈 때 그 뭐 또 들어간 뒤에도 국사 배우죠, 국사. 국사 배울 때 그 조선시대 말기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뭡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 부분의 그 서술을 읽어보면 뭐 미국이 운산 금광을 차지하고 누가 어디 금광을 차지하고 무슨 광산 차지하고 계속 나오죠, 계속 이상하게. 응?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나옵니까? 청나라와 일본의 상인들이 내륙지방에 들어와가지고 농민들한테 고리대금을 해가지고 뜯어갑니다. 조선이 왜 망했냐 하면 국가가 그 두 가지 때문에 망했어요, 경제적으로. 우선 그 내륙지방의 농촌 공동체에서 고리대금업에 망했다고.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두 번째 망한 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금광이 외국인 소유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거였었는데. 그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근데 IMF 때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이자 제한법을 철폐해버려가지고 고리대금업이 지금 성행하고 있죠. 거의 다 외국 자본입니다, 이게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조폭들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고리대금이 광범위하게 해주죠, 지금. 돈 빌렸다 안 갚으면 말이에요. 신장이나 이런 걸 떼어가버려요. 장기를 떼어가버린다, 아예. 아니, 막하고로 팔아버리든가. 응? 외국 폭력 조치가 연결돼 있어가지고. 지금 고리대금업이 성행할 뿐만 아니라 광업권에 관한 그 외국인 그 권리 능력 제한을 삭제해버려가지고 지금은 외국인 자연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법인까지도 맘 놓고 우리 광산들을 가져갈 수 있어요. 소유를 할 수 있다고. 광업권을. 이거의 의미를 사람들이 지금 모릅니다. 조선시대 때도 몰랐었어요. 그게 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국가에서. 결국 나라가 망합니다, 결국. 역사적으로 한 번도 예외가 없었어요. 근데 이 중요성을 모른다고, 사람들이. 국사책을 못 해보니까 이유를 모르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거는 빠졌습니다. 광업권, 조항권은 빠졌어요, 책에서도. 선박 항공기의 소유권하고, 그다음에 뭐죠? 공증인이 되는 권리, 도선사가 되는 권리. 이건 학설이 좀 대립하는데 곽윤 선생님 학설이 옳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에요. 상호주의에 의해서 권리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거기 나와 있는 외국인 토지법이 있죠. 외국인 토지법. 응? 그거는 법조문을 그대로 옮겨 놓으시죠. 그냥 별것도 없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80페이지 괄호 4번에 국적법상의 제한이 거기 실려 있습니다. 거긴 법조문 그대로 옮겨놓으신 거니까 그냥 슬슬 읽어보면 됩니다. 그 내용들을. 거기는 별표들을 해놓으세요. 그 중에 뭐 숫자나 이런 걸 시험에 냅니다, 진짜로. 뭐 이론상 설명할 건 없는데 객관식에 자꾸 내니까 여러분 봐둬야 되죠, 그 정도는. 뭐 60일이라든지 뭐 3년 이런 거 있죠. 그걸 갑자기 시험에 낸다고 이상하게. 그럼 이론상의 문제점은 없는 거니까. 여기까지가 권리 능력의 시작점, 즉 시기에 관한 겁니다. 오늘 배운 권리 능력에 관련된 걸 보면은 그 전 거부터 정리를 할까요? 권리의 보호. 보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침해에 대한 구제라고. 권리를 내가 갖고 있는데 내 권리를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또 침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구제받냐?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에다 그걸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 못하게 돼 있어. 막아버렸어, 이걸. 그러니까 뭐 성질이 급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짜증나죠. 내가 직접 막는 게 제일 편하고 효율적인데 그게 못하게 돼 있다고, 원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못하는데 예외적으로는 어떻게 하냐. 예외적으로 급박한 경우에는 허용이 됩니다. 허용되는 게 뭐 다른 법에서는 종류가 많은데 민법에는 3가지밖에 없어요.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력구제밖에 없다고. 정당방위 긴급피난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자력구제는 또 이상하게 조문을 읽어보니까 점유권법에다만 딸랑 써놨다고. 딴 데는 인정 안 되는지가 문제가 돼요, 이거. 조문이 이상하니까. 근데 우리 학설은 딴 데도 인정하고 싶으니까 법의 규정을 초월해서 인정해버린다, 이거예요. 초법규적 위법성 초과 사유로. 그 정도 하면 돼. 또 하나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자력구제가 뭐 초법규적으로 인정되니까 뭐 아무 데나 막 할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수단과 정도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수단은 사회질서에 반하면 안 되고. 예컨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게, 어떤 그 권리의 침해가 있을 때 말이에요. 권리의 침해가 있을 때, 통상 우리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자력구제 말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요건은 지갑을 꺼내가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조금 뭐 몇 대 때린다든지 이런 건 괜찮은데 어떤 놈이 보니까 내 지갑을 빼가고 있어, 쓰리군이. 이걸 막는답시고 사시미 칼을 꺼내가지고 목을 찌른다 이거요. 그거 뭐 용납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식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질서에 반하면 안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자력구제의 경우에는 또 하나 요건이 면 정도가 상당해야 됩니다. 상당해야 돼. 이 두 개는 거의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제 이론상 구별이 되니까. 그와 관련해서 아까 조심할 게 뭐라고요?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건 103조에 있긴 있는데 이렇게 교과서에 여러 군데 등장하니까 보충규제는 표를 나중에 정돈을 해가지고 정리가 돼 있으니까 머릿속에 정돈을 해둬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권리의 주체에 관련돼서 우리가 권리 능력, 행위 능력, 의사 능력을 배우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권리 주체하고 권리 능력하고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법인격과 인격, 개념들의 조심을 하고, 그런 걸 객관식으로 자꾸 내니까. 또 하나 이 권리 주체에 관해서 각각 법조문의 그 표제에 관한 문제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인이라는 게 원래는 무슨 뜻인데 법조문에 이런 뜻으로 쓰였다. 이런 거 기억을 좀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리 능력부터 보고 있는데, 자연인의 권리 능력에서 민법 제3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그 3조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법조문에는 안 써 있지만 학설은 거기다 모든을 넣어서 읽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렇게. 그럼 무슨 의미를 갖는다고요? 우선 민법상 사람을 누구를 전제로 하냐 하면 페르존을 전제로 한다. 추상적 인격자 또는 이성적 평균인들, 합리적 경제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게 문제가 있지만 대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3조에서 두 번째 문제 되는 건 권리 능력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갖냐 이거예요. 근데 법조문을 보니까 생존한 동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 오늘 배운 게 뭐냐면 숙생시를 배운 겁니다. 출생시까지. 출생시가 언제냐에 따라서는 뭐 진통시라고 할 수도 있고, 일부 노출시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게 전부 노출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첫 울음을 울었을 때도 할 수 있습니다. 독립호흡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민법은 증명의 용이성 때문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전부 노출서 채택하고 있다. 다 나왔을 때. 근데 이건 어렵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전부 노출 하기만 하면, 살아서 나오기만 하면, 뭐 쌍둥이든지 기형이든지 뭐 어떻게든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태아는 그럼 보호 안 할 거냐. 태아를 얼마만큼 보호할 거냐에 관해서 민법은 유불상 대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개별적 보호주의에 따르고 있다. 딱 5가지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설이 아까 봤지만 조금씩 대립하죠. 몇 가지 더 인정할 건지 좀 덜 인정할 건지. 그 다음에 거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보호하는 규정을, 법조문을 가만히 읽어봤더니 정확하게 안 써있고 말이에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태아가 반드시 살아나오는 게 아니고 가끔 죽어서도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할 건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출산율이 더 높은 건지 사산율이 더 높은 건지. 궁극적으로는 뭐에 관한 싸움이라고요? 누구를 더 보호할 것이냐. 태아 자신을 더 보호할 건지 거래 안전 또는 상대방 제3자들을 보호할 건지. 그래서 학설이 정지조건설과 해제조건설을 갈리고 있다. 현재 판례는 보충규제의 판례에 본 대로 정지조건설에 따르고 있고 우리 압도적인 통설은 해제조건설에 따르고 있다. 해제조건설이 통설이니까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통설에 따를 때 문제점이 뭐냐면 뱃속에 아이가 있는 동안에는 누가 그 재산을 관리하냐는 거예요. 역시 미성년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갖고 친권자들이 한다고 보고 다만 그 범위에 제한이 있다고 그랬죠.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권리관계를 보존하는 데 국한된다. 아무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가 태아가 해결되면 외국인을 어떻게 할 거냐. 외국인을 어떻게 할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이제 문명국에 속한 대다수 나라에서는 대부분 평등하게 취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외국인 개념은 여러분이 지금 충분히 이해했다고 보고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무언가를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근데 평등하게 하지만 일정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다른 이유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상호주의에 의해서. 제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인정 안 하는 게 있고, 뭐 비행기, 배 이런 거에 소유권을 인정 안 해버립니다. 외국인들, 우리나라에서는. 또 뭐 어떤 법적인 자격증을 갖춰야 되는 거 있죠. 도선사, 공증인. 근데 이것도 거의 풀리고 이게 몇 개 안 남은 거죠. 예전에는 뭐 변호사 이것도 못하겠었어요. 뭐 유언 증인 이것도 못하겠었는데 지금 다 거기서 풀려버렸습니다. 부정되는 거고 제한하는 건 뭐냐면 특별히 시험에 나오는 건 토지 소유권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그래서 외국인 토지법하고 교과서에 있는 거 그대로 국적법상의 제한을 자주 읽어가지고 대충만 익히고 있으면 됩니다. 그걸 뭐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그 사망이 있죠. 거기 80페이지에 43번 테마의 권리능력의 종기. 내일이 아니고 내일 일요일이구만. 월요일이란 말이에요. 종기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